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제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 34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오늘은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정확하게 18일 후인 8월 25일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요.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 미국에 관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여행 격언이 있듯이 많이 알고 가야 많이 보고 또 많이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미국의 역사 등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부터 1, 2, 3, 4, 5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영토 세계 1위 규모가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가 중국, 4위가 미국, 5위가 브라질입니다. 자, 미국의 영토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인데요. 한반도 면적의 약 50배 정도 되고 남한 면적의 약 90배 정도 됩니다. 자, 영토는 그런데요. 인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구 세계 1위가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위 대국이 인도인데요. 14억 한 4천만 명 정도 되고 2위가 중국인데 14억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국이나 인도나 같은 14억대인데 인도가 중국보다 한 1000에서 2천만 명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3위 대국이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인구는 3억 4천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30만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7배 가까운 57에 35니까 7배 가까운 3억 4천만 명입니다. 자, 미국이 영토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나라고 인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인데요.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한 경우가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산 경우도 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토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1620년이 미국 역사의 시작이니까 벌써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게 올해 2023년이니까 40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623년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 그로부터 올해 2023년까지 403년의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인데요. 자, 초창기에는 미국의 동부 지역에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에는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 지역에만 인구들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 지역도
북쪽과 남쪽으로 또 구분을 했는데요. 북쪽은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 해가지고 미국 역사의 시작이었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또 뉴욕주의 뉴욕, 이런 데가 애팔레치아 산맥의 동부 지역 중에서도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칭해서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 했고요. 반면에 애팔레치아 산맥의 동쪽 지역 중에서 남부 지역을 버지니아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버지니아 주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넓은 그 지역을 통칭해서 버지니아 지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역사가 시작됐던 400년쯤 전에는 1600년대에는 미국 동부 지역의 애팔레치아 산맥의 동쪽 지역에만 미국이 영토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애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식민지 지배국가였던 영국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서쪽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인디언들과 식민지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이 되면 식민지 지배국가인 영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들이 출동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고, 또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게 되면 더 많은 그쪽에 주둔하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영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병력을 그쪽에 주둔시켜야 되다 보니까 주둔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뭐 이런 이유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애팔레치아 산맥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영국이라는 지배국가가 반대를 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애팔레치아 산맥의 서쪽 지역으로 진출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 진출하고 미시시피 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애팔레치아 산맥 동쪽 지역에만 거주하다가 나중에는 애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미시시피 강의 유역까지, 즉 미시시피 강 동쪽 지역까지만 이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03년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1803년인데요. 그때까지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던 1620년부터 약 한 183년이 흐른 1803년까지는 미국의 영토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륙 영토의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지역,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이 지금 현재 미국 영토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영토였던 거죠. 1803년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왜 제가 1803년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시절을 말씀드리냐면 독립선언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했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고, 즉 연방의 권한보다는 각 주의 권한을 더 우선시하는 반연방주의자였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2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폐가 7가지 권종이 있는데요. $1 화폐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 지폐의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 지폐 주인공은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 지폐 주인공은 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 위원회 5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100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상 7가지 지폐의 권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2 지폐의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시절이었던 1803년에 그 당시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딱 1년 전입니다.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 날 프랑스 제1제국에 나폴레옹 황제 즉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 즉위하는데 그보다 1년 앞선 1803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중부 지역에 지금 미국 전체 대륙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중부 지역의 지역 이름이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루이지애나 지방입니다. 루이지애나 지방. 굉장히 지금 50개 주 중에 하나인 루이지애나 주는 아주 남부 지역의 작은 주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 지방은 지금 미국 대륙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미국의 중부 지역 전체를 칭하는 겁니다. 그걸 프랑스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지애나 지역 중에서도 남쪽에 뉴올리언스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뉴올리언스가 있는데요. 왜 뉴올리언스냐? 프랑스 말로는 뉴오를레앙입니다. 뉴오를레앙. 자, 프랑스에 오를레앙이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새로 미국 대륙에다가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새로운 오를레앙을 건설했다 해서 뉴오를레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식으로 뉴올리언즈라고 합니다. 뉴올리언스. 그래서 그 미국의 지금 미국 전체 대륙의 3분의 1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는 미국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지방을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루이지애나 지방의 가장 남쪽에 있는 뉴올리언스가 미시시피강의 하류에 있었습니다. 그 뉴올리언스 지역을 나폴레옹한테 매입하기 위해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특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 왜 매입을 하려고 했었냐면 미시시피강의 하류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물류 교통의 요충지여서 그 지역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지역을 뉴올리언스 지역을 매입을 하려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에게 특사를 보냈는데요. 그게 1803년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1년 전. 황제가 되기 1년 전에는 어떤 직위에 있었냐? 제1통령에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 통령.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령 정부에서 제1통령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황제가 되기 1년 전인 1803년에 미국이 뉴올리언즈 지역을 매입하려고 특사를 보냈는데 나폴레옹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루이지애나 지역 중에 남쪽에 있는 뉴올리언스 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지역 전부를 매입해라. 전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 대륙 영토의 3분의 1 면적에 해당되는 미국의 중부 지역 전체가 그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지방이었습니다. 그 전부를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루이지애나 지방의 남단인 뉴올리언스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뜻밖의 제안을 했던 겁니다. 루이지애나 전체를 매입하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1,500만 달러의 미국이 매입을 했습니다. 1,500만 달러. 미국이 나폴레옹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비준을 거부하는 등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나중에 Go West 서부 개척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미국 대륙으로 아메리카로 몰려오는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영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서부 지역 개척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미국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루이지애나 지방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설득을 해서 결국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803년에 미국이 루이지애나 지방, 지금 미국 대륙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미국의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지방을 1500만 달러에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영토가 기존 영토에서 2배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기존에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미시시피강 동쪽까지만 미국의 영토, 지금의 미국 대륙 중에 동쪽 지역의 3분의 1 정도만 미국의 영토였었는데요. 1803년에 미국이 보스턴에 도착한 때로부터 183년이 된 시점이죠. 183년이 된 시점인 1803년에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당시에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 대륙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광활한 영토를 1500만 달러에 매입해 가지고 기존의 영토가 이제 2배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03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또 이제 한 45년 정도 흘러서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합니다. 병력 면에서는 미국이 멕시코 병력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열세적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18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의 미국 대륙의 서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을 또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급한 금액이 1500만 달러인데 또 325만 달러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멕시코에서 미국인들한테 부담하고 있었던 부채가 325만 달러 있는데요. 그것을 미국이 채무 인수를 하기로 한 겁니다. 법률 용어 나옵니다. 여신 법률 용어. 자,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미국인들한테 부담하고 있었던 부채 325만 달러를 미국 정부가 채무 인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매입대금 1500만 달러 플러스 채무 인수금액 325만 달러를 합하면 총 1825만 달러의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을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캐나다가 아니라 멕시코로부터 매입을 했는데요. 헐값에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1848년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1848년에 이제 드디어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까지 진출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입항했을 때, 그게 1620년인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영토는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산맥인 에팔리치아 산맥의 동쪽 지역만 미국의 영토였다가 나중에 이제 서쪽 지역으로 에팔리치아 산맥의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기는 하는데 미시시피강의 동쪽 지역에 한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대륙 면적의 면적 중에서 동부 지역의 3분의 1 정도만 미국의 영토였다가 1803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매입한 지역이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지역이어서 미국의 영토가 2배로 확장됐다가 그로부터 45년 정도 흘러서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을 1500만 달러 그리고 채무 인수금액 325만 달러 합하면 1825만 달러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토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에 도착한 때로부터 대략 얼마가 지난 겁니까? 약 230년 정도가 지난 1848년에 드디어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 연안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부 지역의 플로리다 지방 등,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 지방 등은 또 스페인으로부터 또 강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래스카 아실 겁니다. 알래스카는 1867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이 ม็xi코와의 전쟁에서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를 강탈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1848년이고 그 해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이 지역을 강탈한 그 해에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광. 정확하게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사금이 발견이 된 겁니다. 모래 속에 있는 사금. 그래서 그게 1848년이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금을 찾아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금을 찾아서 다들 서쪽으로 go west 다 서부로 진출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세계 각국에서도 금을 찾아서 다 서부로 모이는 그러한 이제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그게 1848년이고, 자, 그 1848년이 바로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강탈한 시점이고요.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1867년에 미국에서 러시아 소유였던 알래스카 지역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를 왜 매입하냐 의회에서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정말 잘 매입한 거죠. 엄청난 무한한 광물 자원,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알래스카를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륙이 영토가 이제 지금의 영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영토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게 1867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3년이 지난 1890년에 하와이가 왕국이었는데요. 미국이 하와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90년 미국이 하와이 왕국을 합병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미국의 각각 49번째 주와 50개의 주로 편입된 시기는 나중 시점이죠. 그런데 이제 매입했던 시점은 알래스카는 1867년이고 하와이는 1890년에 강제 합병을 시켰었습니다.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 하와이가 50번째 주가 된 것은 제 기억에는 1959년입니다. 1959년에 알래스카가 49번째 주, 또 같은 해에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미국의 대륙의 영토 확장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방을 벗고 자, 안전을 위해서 제가 헬멧을 착용하고 여기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또 헬멧을 벗겠습니다. 자, 제가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서쪽 방향으로 약 3.5km 지점에 있는
잠실 나들목까지 와서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남쪽으로 약 한 2km 정도 내려와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헬멧을 벗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풍경을 석촌호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쪽 방향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호의 야경이 정말 멋집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지금 건물에 불은 꺼져 있는데요. 저 건물이, 불 꺼져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멋진 야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깅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깅로. 자, 지금 조깅로를 보시면 석촌호수 조깅로에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조깅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조깅로의 폭은 5에서 6m 정도 되고 동호와 서호를 합해가지고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게 되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배고리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8월 7일까지 무려 21년 5개월 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1년 5개월 7일 동안 42.19km를 92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의 약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약 67% 정도 해당되는 27,1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21년 5개월 남짓 일평균 훈련 거리는 매일 평균적으로 한 3.5km 정도.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21년 5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고 있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5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요. 전방 1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 북쪽변,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이팅! 자, 롯데월드 타워의 테두리에 멋진 조명이 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테두리의 조명이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자, 건축물의 무게는 약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 1000만 명, 개인당 체중을 75kg으로 봤을 때 75kg 곱하기 1000만 명을 하면 75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전체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한 75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은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목중에 붓글씨 할 때 붓입니다. 붓글씨를 쓰는 지필목중의 필입니다. 필. 붓의 모양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의 모양이고요. 롯데월드타워는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 면적이고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요.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개관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는 토지값을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4조 원입니다. 4조 원이 소요됐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조 2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추산액이 4조 2천억인데요. 롯데월드타워 건축 공사비가 4조 원,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저기 높이가 555m, 123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대기에서 14m 내려온 지점에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롯데월드타워 구름다리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555m에서 14m 내려오면 541m 지점이 있는데요. 그 높이가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 체험료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외형 정말 멋집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빌딩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다시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전방 5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요.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남쪽 방향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가면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접경지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가면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의 접경지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근처인데요. 이곳에서 그곳까지 약 8km 정도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대로를 힘차게 질주하는 차량들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쪽 방향, 경기도 성남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잠실대교 남단, 또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곳이 바로 송파대로입니다. 왕복 10차선 송파대로입니다. 자, 이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로 뻗어 있는 게 송파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석촌호수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동호 방향. 반대로 이쪽은 석촌호수 서호 방향입니다. 서호 방향. 그래서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가 지금 보시는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가 있는데요. 굴다리 길이가 약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송파대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실역 방향입니다. 제가 석촌호수 동호와 그 다음에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제가 서 있고요. 그 굴다리 길이가 한 40m 되는데 굴다리 위로 지금 보시는 송파대로가 뻗어 있고요. 자, 송파대로 제가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500m 지점 잠실역이고 전방 1km 지점이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동쪽 호수의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동쪽 호수,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의 동쪽에 석촌호수 동호가 있는데요.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멋지게 그 위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에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방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 전방 500m 지점이 잠실역이고 전방 1km 지점이 잠실대교 남단인데요. 그 중간에가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쿠팡 본사. 자, 그러니까 전방 약 700m 지점에 전자상거래 수익권을 다투고 있는 쿠팡 주식회사가 전방 700m 정도 지점 오른쪽에 쿠팡 본사 건물이 한 25층 정도 됩니다. 전국에 약 한 40-50개 지역에 수많은 물류센터와 수많은 캠프들을 365일 24시간 쉼 없이 총괄 관리하는 쿠팡 주식회사 본사가 전방 700m 지점에 있다 보니까 쿠팡은 주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 본사도 항상 심야에도 항상 불야성을 이루면서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그 회사가 쿠팡 주식회사 본사입니다. 제가 심야에 한 새벽 2시, 3시에도 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강변에서 달리다 보면 전방 700m 지점에 있는 쿠팡 본사 건물 25층 건물은 항상 불이 안 꺼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물류센터와 캠프가 주야로 이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총괄 지휘하는 쿠팡 주식회사도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러한 전자상거래 수익권 업체입니다. 네이버, 쿠팡, 그 다음에 그 전자상거래 수익권 업체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한복판에는 석촌호수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서호 한복판에 있고요. 초승달 모양의 나룻배 같은 놀이배가 저기 한 7, 8척 정도 서호의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주변으로 쭉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호의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약 70m 지점에 삼전도 비가 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에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 비가 전방 70m 지점, 즉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자호란의 치옥의 역사, 조선의 인조가 청태종 앞에 와서 항복을 했던 장소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석촌호수가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 자리였는데요.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송파가 한강에 본류에 있던 이 석촌호수 자리 중에서도 석촌호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을 다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고요. 송파강은 한강의 본류의 지위를 상실을 했습니다. 52년 전 1971년에 이 석촌호수가 있는 자리, 즉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의 이 자리가 매립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조선시대 삼전나루였습니다.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 삼전나루가 있었고, 지금부터 400년쯤 전인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인조가 지금 석촌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남한산성이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인데요. 지금부터 9년 전인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곳이 남한산성인데요. 지금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정도 지점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있고, 그곳에서 1636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쯤 전에 병자호란이 발생됐고, 조선 인조는 47일 동안 그쪽에서 항거하다가 무기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엄동설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성곽 둘레 한 9km 정도를 청태종의 12만 대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군 13,000명으로는 중과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이곳까지 와서 석촌호수가 있는 자리, 과거에는 한강에 본류했던 송파강 자리 삼전나루에 와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309고두레의 애를 갖추면서 항복을 했죠. 청태종은 저 제단을 쌓아놓고 높은 그 제단 위에 앉아있고, 조선 인조는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절을 3번을 하면서 항복 의식을 갖췄는데요.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 이마를 땅에다 3번씩 부딪혔죠. 그래서 309고두레라고 합니다. 석삼자 절배자, 즉 절을 3번 했고, 구고두가 뭐냐, 9번 부딪혔다 이런 뜻입니다. 구고, 두드릴 고자 이런 의미죠. 309고두, 9번 머리를 땅에다 부딪혔다, 그 애를 갖췄다 해서 309고두레라고 하는데요. 그 방식으로 치욕적인 항복을 했었던 장소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호의 북동쪽 코너 전방 지금 70m 지점에 삼전도 비가 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잠실 한강에서 달리기 하면서 10km 달리면서 잠실 나들목에서 성수대교까지 10km 달리면서 1시간 20분 동안 유튜브 찍고 나서 귀갓길에 잠실 석촌호수에 또 들러서 석촌호수의 역사와 또 이곳에서 400년쯤 전에 발생했던 삼전도의 치욕의 309고두레의 그런 치욕의 그러한 항복 의식이 펼쳐졌다라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찍어서 이틀 전인가 올렸는데요. 그 삼전도 비석이, 치옥의 비석이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전방 70m 지점에 비석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초창기 1620년에 미국이 영국의 청교도 미국의 시작이 1620년 지금부터 403년 전입니다. 403년 전인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입항했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초창기에는 미국의